30년 동안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제 인생을 선택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집니다. 72년이라는 세월이 몸에 새긴 고단한 습관이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냅니다. 혹여나 잠기 밝은 며느리가 깰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숨을 죽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합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뼈마디가 시려오지만 손은 기계처럼 움직여 북어를 불리고 시금치를 다듬습니다. 머리는 멍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아침을 차리는 이 행위가 어쩌면 이 집에서 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6시가 되자 손주 준호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부엌으로 달려와 할머니하고 부릅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는 온기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생선을 굽고 미역국을 풉니다. 7시. 며느리 지연이가 나옵니다. 화장을 깔끔하게 한 얼굴에서 향수 냄새가 스칩니다. 식탁에 앉더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정성껏 끓인 된장국을 상에 올립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씹더니 무심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김치가 좀 짜네요. 그 말엔 고생하셨다는 온기도 잘 먹겠다는 예의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안 드는 반찬을 지적하는 손님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엔 덜 짜게 담그겠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치가 짠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마음이 짜다는 걸요. 아들이 출근하고 준호가 학교에 가면 집은 고요해집니다. 설거지를 하며 거울 속 72살의 저를 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며느리는 말합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약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작 제가 무슨 병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약을 먹어야 짐이 되지 않는다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요? 밥 해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 먹고 버텨야 하는 사람일까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간직해온 군데군데 해진 가방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집니다. 3억 5천만 원이시네요, 어르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코끝에는 맵싸한 고춧가루 냄새와 비린내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맺혀도 따뜻한 물 한 바가지가 아까워 찬물에 배추를 씻던 시절이었습니다. 손님들이 100원을 깎아달라 떼를 쓰면 허리가 휘어지게 머리를 숙이며 모은 돈입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 점심은 퉁퉁 부른 라면으로 때우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현관문 너머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어머님 보험 한번 알아봐.
나중에 우리한테 짐 되면 안 되잖아. 짐? 저는 가족이 아니라 언젠가 처리해야 할 무거운 짐이었나 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는 준호의 유학비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별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굳습니다. 30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이 통장을 가슴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돈은 제 것입니다. 제 삶의 마지막 존엄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병원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보험이 도움이 되겠지 라는 말도 들립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묻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으니까요. 퇴원 후 저는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 재산 3억 5천만 원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족에게 남기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봤을까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유학비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유언장 사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재단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이름을 기억해 주겠지요.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감각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병원에 누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며느리는 뒤늦게 유언장 내용을 알고 병실로 달려와 오열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왜 한 번도 울어주지 않았니?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곁에는 아이들이 보내온 삐뚤빼뚤한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1년 뒤 재단 앞에는 박순자 할머니 장학금이라는 현판이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사연은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기회 속에서 꿈을 키우겠지요. 며느리는 텅 빈 제 방에 앉아 제가 남긴 빈 통장과 해진 가방을 만지며 그제야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빈 통장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부모님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혹시 그분들을 당연한 존재나 언젠가의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은 그분들이 곁에 계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한 줄의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노후 한 줄이었습니다.